대부분의 독재자들은 나라의 권력을 손에 틀어쥐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모두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치스럽고 난잡한 생활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김일성의 뒤를 이은 북한의 두 번째 권력자 김정일 또한 마찬가지였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세기의 독재자 김정일의 변태스러운 사생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970년 초 김정일은 김일성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북한 전역에서 미모를 갖춘 여성을 선발해 김일성 별장에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김정일은 1974년 무렵부터 자기의 측근들과 비밀 파티를 가졌는데 당내의 주요 자리를 자기 사람들로 채우고 자신을 따르는 친위대를 만들기 위해 파티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전직 기쁨조로 일했던 북한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기쁨조 안에는 행복조와 만족조, 가무조가 있는데 만족조는 성적으로 만족을 주는 조이고 행복조는 안마 등을 해서 피로를 풀어주는 조였으며 댄서나 가수 등이 가무조에 속해 있었다고 하죠. 기쁨조로 선발되면 6개월 정도 교육을 받는데 만족조는 술자리에서의 시중과 성적 봉사에 필요한 예절과 기교를, 행복조는 피로회복을 위한 전문 기술을, 가무조는 가창과 율동 등을 교육받는다고 하는데요. 기쁨조에 들어간 여성들은 물질적으로는 좋은 대우를 받았지만 정신적으로는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16살의 어린 나이로 기쁨조에 뽑혀 김정일의 여자로 살아야만 했던 탈북자 김씨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일 기쁨조에 들어간 후부터 김정일의 허락 없이는 다른 사람과의 연애는 꿈도 꿀 수 없으며 일을 하면서 김정일의 사생활에 대해 알게 된 경우에는 외부와 단절된 곳에서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는 억압된 생활을 해야만 했죠. 그리고 김정일의 기쁨조는 어린 여성들만을 고집하기는 하지만 그곳에서 일하다 나이가 차거나 병든 여성들이라고 해도 그곳에서 나올 수는 없고 늙어 죽을 때까지 김정일과 그 무리들의 노예로 살아야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5년 정도의 기쁨조 생활을 한 뒤 25세 정도가 된 여성들은 국가에서 정해주는 남자와 결혼하거나 혹은 고위 간부들의 첩노릇을 하게 되죠. 기쁨조 출신 여성들에게 다른 이성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며 오직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서만 교제와 결혼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쁨조 출신으로 2000년 탈북해 서울에서 평범한 직장 여성으로 지내고 있다는 한 여성도 북한에서의 악몽을 생각하면 결혼해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직도 북한에서는 많은 친구들이 성의 노예로 지내고 있다 라는 고백을 했다고 하네요. 김일성의 경호원으로 1년 6개월을 일했던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기쁨조는 1975년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하죠. 처음에는 인민국 협조단이라는 단체에서 18명 정도를 뽑았는데 실력보다는 뛰어난 미모를 가진 여성들이 주로 뽑혔다고 합니다. 다만 북한 내에서 불리는 실제 명칭이 기쁨조는 아니었으며 김정일의 처조카인 이한영 씨의 증언에 의하면 간부들끼리는 비공식적으로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공연실이라 불렀다고 하죠. 김일성은 특히 이들이 스트립쇼를 하는 모습을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김정일 또한 자기 아버지에게만 미인들을 바치기에는 아까웠는지 예술단에서 예쁜 사람들만 뽑아 자신의 주위에도 뒀다고 하죠.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 모두 기쁨조를 신명나게 즐긴 셈입니다. 김정일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셀 수도 없이 많은 여자들을 희롱했지만 그 중에서도 부인 대우를 받은 사람들은 5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여성으로 짐작되는 홍일천은 김정일의 대학 동기로 1965년 김정일과 결혼해 3년 뒤에 딸 김혜경을 낳았지만 홍일천이 김정일과 결혼한 후에도 정치활동을 이어나가려 하자 이로 인한 불화가 생겨서 3년 만에 이혼했다고 하죠. 다만 홍일천은 다음에 소개할 4명의 부인들과 달리 이들의 결혼 생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손에서 나온 명확한 증언이나 물증이 없어서 정말로 김정일과 부부 생활을 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두 번째 여성인 성혜림은 김정일보다 5살 연상의 배우로 처음 만났을 당시 그녀는 김정일 친구의 형인 리평과 결혼한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김정일에게 성혜림이 유부녀라는 사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얼마 후 성혜림은 아이까지 있는 상태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죠. 이후 성혜림은 1969년에 배우 활동까지 그만두고 김정일이 세운 200평 규모의 15호 관저에서 비밀 동거를 하게 됩니다. 이후 성혜림은 김정일의 첫째 아들인 김정남까지 낳게 되죠. 하지만 당시 김정일은 자신의 삼촌이자 정적인 김영주와 후계자 경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흠잡힐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할 상황이었는데 유부녀와 바람을 피우고 사생아까지 낳은 사실은 절대로 알려지지 말아야 할 비밀이었습니다. 때문에 동거녀 성혜림과 김정남의 존재는 김정일의 여동생과 최측근 부하들 이외에는 철저히 비밀로 붙여졌죠. 그리고 비밀 유지를 위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죄 없이 강제 수용소로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들은 성혜림의 친구였기 때문에 김정일과의 동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전 가족이 요덕수용소로 끌려간 뒤 탈북한 김영순이 쓴 나는 성혜림의 친구였다라는 책에 나와 있다고 하네요.
훗날 김영숙과 공식적으로 결혼을 한 후에도 김정일은 두 번째 동거녀인 성혜림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했지만 성혜림은 김정일이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신경쇠약에 시달렸죠. 결국은 친정어머니의 권유로 치료를 위해 모스크바로 떠난 뒤 계속 그곳에 머물다가 2002년에 사망했습니다. 세 번째 여성은 김일성의 정식 허락을 받아 결혼식을 올린 공식 부인 김영숙인데요. 하지만 김영숙 씨는 김정일과의 사이에 딸만 2명을 두면서 김정일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으로 전해졌죠. 김영숙은 김일성이 인정의 결혼식을 올렸다는 것 이외에는 부인으로서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한 셈입니다. 네 번째 여성은 제1교포 출신인 고영희인데 그녀는 평양 만수대예술단 무용수로 활동했던 1970년 중반 김정일과 동거를 시작한 이후 사망하기 전까지 오랫동안 김정일과 함께 살았다고 하죠. 고영희는 이목구비가 반듯한 얼굴로 키도 크고 스타일이 좋은 미인이었는데 춤솜씨도 뛰어나고 무대에서의 인상도 화려해 주변에서 높은 평판을 받고 있었고 김정일도 그런 그녀의 모습에 반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북한 상층부에서 김정일의 공식 부인으로 인정받으며 김정일과 함께 살았던 고영희는 사실상의 퍼스트레이디였다고 하죠. 김정일의 요리사로 일했던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 씨는 자서전에서 고영희를 알고 난 뒤부터 김정일의 여성 편력이 줄었다라고 밝히며 고영희에 대한 김정일의 애정이 각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영희는 김정일과 사이에 이남 일녀를 뒀는데 이 중 한 명이 현재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이라고 하죠. 김정일은 2006년에 고영희가 암으로 사망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비서 출신인 김옥과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김옥은 1964년생으로 평양음악무용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했으며 1980년대 초부터 고영희가 사망할 때까지 김정일의 기술서기로 활동했는데요. 김옥은 2008년 8월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병상을 지키며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정일이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한 뒤에는 정식으로 결혼했을 것이라는 추측설도 흘러나오고 있죠. 특히 김옥은 2009년 8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방북해 김정일과 오찬을 할 때 함께 자리했고 2010년 9월 당 대표자회 직후 김정일, 김정은이 북한 새 지도부와 단체 사진을 찍을 때도 등장해 북한의 새로운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5명의 여성 외에도 김정일은 1977년부터 매년 시도의 예술전문학교 졸업반 여학생 가운데 미인 30여 명을 선발해서 평양적십자병원 의대에 있는 1년 과정의 특설반에서 기본 간호교육을 시키고 홍콩 마카오 등지에 파견해서 안마술까지 단기간 연수를 시킨 후 자신이 최종 심사한 여성들을 집무실이나 공관, 별장 등에 배치했다고 하죠. 또 영화배우 유진이와 홍영희, 최수련 등 10여 명과 만수대예술단 무용수, 자신의 전용 타자수, 담당 간호사 등 숱한 여자들을 희롱했습니다. 김정일은 변태적인 기질이 다분해서 주말마다 각종 연회를 열고 무용수들에게는 나체로 춤을 추게 한 후에 중앙당 부부장급 이상의 참석자들에게 이들을 애무하도록 시키는 등 각종 변태적인 행위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여자관계가 복잡했던 김정일은 최소한 10명의 사생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죠. 러시아 일간지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지에서 1997년 9월 23일에 이런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 신문은 수령과의 잠자리라는 제목 아래 기쁨조를 비롯한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여성 편력을 소개한 뒤 우리 여성들도 김정일의 관심을 비켜가지 않았다. 러시아 여성 연예인들이 엄청난 공연료를 받고 김정일의 개인 손님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있다. 김정일에게는 수많은 사생아가 있으며 확인된 아이만 하더라도 10명 정도라고 보도했죠. 지금까지 김정일의 난잡한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독재자란 절대 권력을 가지고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독재자들이라면 히틀러와 스탈린, 무솔리니 그리고 마오쩌둥 등을 들 수 있죠.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신경을 쓰기 때문에 처음에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점점 나라 꼴을 엉망으로 만들면서 비난을 받게 되고 그중 몇몇은 비참한 말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르완다의 대통령인 폴 카가메는 2003년부터 무려 20년 가까이 대통령직을 맡고 있는 독재자임에도 자국의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죠. 대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폴 카가메는 1957년 르완다 남부의 탐부에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후투족, 트와족과 함께 르완다의 3대 부족이라 불리는 투치족 출신이었는데 그가 어렸을 때 르완다 혁명이 일어나면서 후투족이 투치족을 학살하는 상황이 계속됐기 때문에 투치족이었던 카가메는 1960년에 우간다로 피신해 난민촌 생활을 해야만 했죠. 이후 그는 집권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우간다의 독재자 밀턴 오보테 대통령에 반대하는 게릴라인 국민저항군에 입대했습니다.
1986년 국민저항군의 리더 요웨리 무세베니가 밀턴 오보테를 몰아내고 우간다의 대통령이 된 후 카가메는 국민저항군의 장관이자 무세베니의 측근이 되어 미국으로 유학까지 다녀올 정도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죠. 한편 그 당시 카가메의 조국 루안다는 쥐베날 하베리마나라는 독재자의 통치 아래 다수의 후투족이 소수의 투치족을 탄압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미국의 육군참모대학에서 훈련을 받고 온 카가메는 루안다 내전에서 투치족들로 구성된 루안다 애국전선을 이끌게 되었죠. 카가메가 이끄는 루안다 애국전선은 초반에 상당한 기세를 보여줬지만 프랑스와 벨기에 등이 하베리마나 정부군을 지원하면서 루안다 애국전선이 점차 밀리는 형세가 되었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1993년 아루샤 조약으로 잠시 휴전이 성립되었지만 1994년 4월 6일 루안다의 대통령인 하베리마나와 부룬디 공화국의 대통령이 함께 타고 있던 비행기가 키갈리 국제공항 근처에서 격추되면서 두 대통령이 모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에 분노한 후투족들 중 인테라하메나 인푸자 무감비 등의 단체가 투치족에 대한 대대적인 학살을 시작했습니다. 약 3달 동안 루안다 인구의 20% 정도인 100만 명의 사람이 학살당한 끔찍한 사건이었죠. 학살당한 인원은 대부분이 투치족이었지만 일부 온건파 후투족과 피그미족의 일파인 트와족도 학살당했는데 투치족 전체 인구의 70%, 트와족은 30%가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이에 동족들이 죽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카가메는 다시 루안다 애국전선을 이끌고 반격을 개시해 루안다의 수도 키갈리를 점령했으며 곧이어 루안다의 모든 도시들을 장악했죠. 기세에 밀린 후투족은 자이르로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난민 중에는 후투족 학살에 가담했던 단체인 인테라함의 대원이 수십만 명이나 섞여 있었는데요. 이에 카가메는 이들을 진압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이르를 침공했고 이후 자이르 동부에 로랑 대질의 카빌라가 이끄는 산적들과 연합해 당시 자이르를 다스리던 독재자 모부투 세세 세코를 쫓아내고 카빌라를 대통령으로 하는 콩고 민주공화국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이 된 카빌라가 이후 루안다와 거리를 두려하자 카가메는 다시 콩고 민주공화국을 침공했고 이후 내전을 일으켜 무려 540만 명이나 되는 콩고인이 사망하게 되죠. 한편 카가메는 2003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95%라는 엄청난 지지율로 당선되며 정식으로 루안다의 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로 루안다에서는 인종과 종교, 민족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었고 여성 의원 할당제가 실시되면서 의원의 56%가 여성인 국가가 되었죠. 피폐해진 루안다의 경제를 회복시키며 8%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고 치안에도 많은 신경을 쓴 결과 현재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서 루안다의 주변국인 콩고 민주공화국이나 부룬디 공화국은 출국 권고국, 우간다는 여행자제국으로 지정한 것과는 다르게 루안다는 일부 국경을 제외하면 여행 유의국에서 그치는 수준까지 나아졌습니다. 또한 그때까지 세계 최고로 가난했던 나라 중 하나인 루안다에 의료보험을 널리 적용시키면서 최상의 의료 서비스까지는 아니어도 루안다에서 위협적인 질병이었던 설사나 폐렴, 말라리아, 그리고 영양실조 등에 걸렸을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만들었죠. 이러한 업적 때문에 미국의 빌 클린턴과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가 카가메를 두고 루안다를 지옥에서 건져낸 인물이라고 호평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업적에도 불구하고 폴 카가메는 독재자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루안다의 언론자유 지수는 전 세계 179개국 중 무려 169위를 기록할 정도로 통제당하고 있으며 그가 치른 두 번째 대선 직전 의문의 폭발 사고가 일어나거나 그와 대립하던 반정부 인물이 해외에서 피살당하는 등 카가메가 루안다 국민에게 침묵과 복종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죠. 그리고 2010년 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약 93%의 지지율로 당선되며 7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는데 대선 과정에서 유력 야당 지도자들이 감옥에 갇히거나 살해되는 등 강압에 의해 재집권에 성공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콩고 민주공화국의 반군을 지원했다는 혐의로 기소되면서 대선 출마가 좌절된 빅투아르 인가비르 민주세력연합 총재는 자유투표가 보장되지 않았다면서 대선 결과에 반발했죠. 무엇보다 폴 카가메는 앞에서 언급한 콩고 내전 당시 그가 저지른 것으로 짐작되는 학살 및 약탈 때문에 여러 가지 전범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폴 카가메가 이끄는 루안다 애국전선은 루안다의 모든 부를 독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루안다의 기업인들이 주축이 돼서 지난 2009년에 설립한 투자회사 크리스탈 벤처스는 그 자산만 5억 달러로 평가되는 루안다의 대표 기업 중 하나인데 이 크리스탈 벤처스가 사실상 카가메 대통령 본인의 소유라고 하죠. 카가메는 크리스탈 벤처스를 통해 각종 인프라와 부동산, 모바일 사업 등에까지 손을 뻗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유엔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콩고 민주공화국의 광물 자원을 탈취한 범죄에 카가메 대통령의 회사가 연루돼 있다는 것이 드러났죠.
2015년 4월에는 옆나라 부룬디의 독재자인 응쿠른지자가 두 번째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 3선의 도전을 선언하는 일이 있었는데, 부룬디의 국민들이 응쿠른지자의 3선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자 응쿠른지자가 시위하는 국민들을 탄압하는 것을 보고 폴 카가메가 TV에 출연해 사람들이 매일 살해되고 있다, 시신들이 거리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있다, 응쿠른지자가 살인으로 시간을 때우고 있다라며 응쿠른지자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응쿠른지자를 비판한 주제에 정작 본인도 진정한 독재자가 되려는지 3선 개헌을 시도했다는 점이죠. 르완다 의회는 폴 카가메 현 대통령의 3선 도전을 가능하게 만드는 헌법 개정안을 2015년 10월 29일 승인했습니다. 만약 헌법이 개정되면 카가메는 무려 2034년까지 대통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권을 잡은 이래 40년 이상 르완다를 통치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폴 카가메의 측근들은 전체 유권자의 60%가 카가메 정권 연장을 희망하는 청원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카가메에 대한 르완다 국민들의 평가를 보면 바닥을 치고 있던 르완다의 경제를 성장시키고 치안을 안정시킨 점에서는 그를 높게 평가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 르완다에서 이러한 헌법 개정 시도를 한 것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통령들처럼 그저 권력에 집착하는 독재자와 똑같다는 비판 또한 하고 있는데요. 유럽이나 여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폴 카가메는 르완다의 혼란을 종식시키고 충분히 경제를 발전시켰다, 그러니 이제 1960에서 70년대까지 장기 독재를 했지만 1985년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탄자니아의 줄리어스 니에레레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처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물러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며 그가 민주적인 사퇴 절차를 거쳐 물러날 것을 권유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완다 국민들은 2017년 8대 대통령 선거에서 무려 98%의 지지율로 카가메를 뽑아줬다고 합니다. 아마도 폴 카가메가 비록 독재자이기는 하지만 무력으로 르완다의 민간인을 공격한 적은 없으며, 1994년 인구의 5분의 1 정도가 사라졌던 대학살이 일어났을 때 르완다군의 장군으로서 혁명을 일으켜 학살을 끝냈다는 점과 피폐해진 르완다의 경제를 다시 발전시켰다는 점, 그리고 르완다 내에 만연했던 각종 차별을 금지시켰다는 점 등을 높이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또다시 당선이 된 것이 아닌가 싶네요. 지금까지 르완다의 대통령 폴 카가메의 이야기였습니다. 2021년 한국에선 저출산으로 골머리를 썩히고 있는데요. 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악의 출산율은 아직 계속해서 내리막을 가고 있죠. 한 명 이하로 출산율이 내려갈 때는 사실 사회구조적으로 도저히 아이를 낳기 힘든 환경일 때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이런 저출산이 심화되자 굉장히 극단적인 정책을 써서 극복하려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루마니아인데요. 루마니아는 기름도 나는 동유럽의 풍요로운 나라였지만 니콜라이 차우셰스쿠라는 독재자가 루마니아를 통치하고 나서부터 나라가 막장으로 치닫게 되었죠. 그가 실시한 개막장 정책 중 오늘은 전 세계 최악의 인구 정책으로 손꼽히는 일명 차우셰스쿠의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1950년대 중반에 들어서 루마니아에는 피임법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루마니아의 출산율 또한 떨어지기 시작했죠. 게다가 당시 루마니아에서는 여성들이 임신하면 5명 중에 3-4명은 낙태를 했을 정도였고,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낙태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때문이지 루마니아는 1960년대에 들어서는 출산율이 2명대로 떨어지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자 차우셰스쿠는 낙태와 저출산을 막기 위해 독재자다운 어렵고 황당한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죠. 사실 낙태와 저출산의 이유는 루마니아의 경제 상황에 있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 자식들을 낳아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피임이나 낙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차우셰스쿠는 경제를 살릴 생각은 못하고 낙태와 피임을 강제로 금지시키기 시작했죠. 심지어 피임이나 낙태를 하면 반역죄로 처벌했습니다. 낙태 시술을 해준 의사와 피임약을 복용한 여자, 콘돔을 사용한 남자, 그리고 콘돔을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업자는 반역죄로 처형당했습니다. 또한 강제로 여성들에게 4명 이상의 아이를 낳게 했죠. 불임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결혼한 여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무조건 4명 이상의 아이를 낳도록 강요했죠. 거기다가 부부간의 이혼도 금지시켰습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가 나빠도 결코 이혼은 하지 못했죠. 그리고 여성은 중학교를 다닐 나이 정도의 나이인 10대 중반만 되면 정부로부터 아이를 가지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강경한 정책을 시행했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 사람들은 낙태 수술을 받으러 헝가리까지 가거나 콘돔과 피임약도 밀수되어 들어오다 보니 차우셰스쿠는 아예 국경을 봉쇄해버렸고 금욕세라는 세금 정책 또한 신설했습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 30%의 엄청난 세금을 부과한 것이죠.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장애인이나 불임인 여자, 고자에게까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입양을 해도 입양한 아이는 쳐주지 않았죠. 무조건 아이 4명을 낳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차우셰스쿠는 월경 경찰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이 월경 경찰들은 각 직장들을 돌아다니며 여성들의 임신을 부추겼고 정기적으로 여성들의 신체를 강제로 검사하고 임신 여부를 확인했는데 여자 4명을 하나의 조로 묶은 뒤 남자가 의사인 산부인과에 데리고 가 모두 발가벗긴 채 신체 검사를 당했습니다. 거기다가 부부들에게 일주일에 몇 번씩 성관계를 하는지까지 확인했고 임신을 회피하는 건 아닌지 철저히 감시를 했었죠. 당시 루마니아의 인구는 약 2,300만 명 정도 되었는데 차우셰스쿠는 3천만 명을 만들려고 닥달했었다고 합니다. 무슨 공장도 아닌데 말이죠. 경제에 대해서도 정책을 내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또다시 극단적인 정책을 실시했는데요. 외국에서 오는 수입은 전면 금지시키고 오로지 수출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량을 모조리 수출해버리자 나라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고 루마니아에서는 원유도 나왔지만 이 또한 모두 수출해서 전기 수급이 힘들어지자 허구한 날 정전 사태가 일어나기 일쑤였죠. 이런 식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 또한 떨어졌고 아이를 가질 여력 또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얼토당토 않은 저출산 정책이 시행되고 처음 4년 동안은 출산율이 높아졌죠. 하지만 아이들을 4명씩이나 키울 여력이 전혀 없었던 루마니아 사람들은 의사에게 뇌물을 써서 낙태 수술이 가능한 거짓 진단서를 받거나 독극물 같은 걸 써서 유산을 시도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을 어기지도 않으면서 아이를 낳지 않는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루마니아의 출산율은 1985년이 되자 이 정책이 시행되기 전의 상황보다 더 악화되기 시작했죠. 또한 처음 4년 동안 태어난 일명 차우셰스쿠의 아이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사정 때문에 버려지거나 고아원에 유기하기도 했고 그는 집에 아이들을 방치해 놓는 등 아이들은 부모의 학대와 무관심 속에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엔 산모 사망률 역시 엄청나게 급증했는데 이 어이없는 정책이 시행되던 해에 비해 1983년에는 7배나 높아졌을 정도였죠. 당연히 무작정 애만 낳다 보니 영유아 사망률 또한 높아졌는데요. 기존보다 145%나 증가했기 때문에 강제 출산 정책으로 인한 인구 증가 효과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차우셰스쿠의 아이들은 성인으로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상하게 그들은 지능이나 사회성이 다른 보통의 성인보다 월등히 낮았고 건강도 좋지 못했죠. 어릴 적부터 부모의 사랑은 받지 못한 채 학대나 무관심에 노출되었던 아이들인지라 정서적 안정 또한 없었던 탓에 폭력성과 범죄율 또한 높았으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도태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인이 된 차우셰스쿠의 아이들은 거리의 노숙자가 되었고 이는 얼마 안가 루마니아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했죠. 그나마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 남자들은 대부분 막노동 외에 다른 직업은 갖기 힘들었고 어쩔 수 없이 소년병이 되기도 했으며 소녀들은 외국에 팔려가기도 하고 악질 포르노업자에게 납치당해 성노예로 전락해버리기도 했죠. 그렇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책들을 시행했던 극악무도한 독재자 차우셰스쿠는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적절한 일자리가 제공되지 못해 청년 실업자와 노숙자, 불황자가 폭증하게 되자 그들의 불안과 불만, 불행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 결국 폭발하게 되었고 이들의 주도로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차우셰스쿠는 시위를 벌인 국민들에게 총질해대며 마구잡이로 유혈 진압을 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차우셰스쿠가 한 생각은 대중들에게 연설 한 방이면 민주화 시위는 잠잠해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시위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요. 1989년 12월 21일 그는 부쿠레슈티 광장에 국민들을 불러놓고 연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대규모의 열성당원들을 동원해 자신의 연설에 박수와 환호를 하고 집회를 끝내는 것으로 계획했죠. 그런데 그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것은 차우셰스쿠가 지각하는 바람에 연설이 취소되었다고 알려졌고 모여있던 열성당원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차우셰스쿠가 연설을 강행한다고 하자 그의 최측근들은 광장을 채우기 위해 열성당원이 아닌 사람들까지 모두 모아놓았고 그곳에는 차우셰스쿠의 아이들 세대가 대거 몰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뜬금없이 강제로 동원되어 꼴도 보기 싫은 차우셰스쿠의 연설을 들어야 했던 그들은 너무나도 빡이 쳤는지 갑자기 차우셰스쿠를 저주하고 야유를 퍼부었죠. 그리고 이날의 모든 일은 루마니아 전국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열성 지지자들만 모아놓은 줄 알았던 차우셰스쿠는 갑자기 자신의 요구에 해대자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그의 아내인 엘레나가
히틀러가 저들을 모두 총살시켜버려라는 말을 했고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더욱 자극시켜버리는 동시에 엘레나의 그 말 또한 전국으로 생중계되어 버린 것이죠. 결국 이 도화선은 큰 폭발로 이어져 광장에 몰려있던 차우셰스쿠의 아이들 세대는 차우셰스쿠가 있던 곳을 포위해버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차우셰스쿠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국방장관에게 발포 명령을 내렸지만 국방장관은 끝내 국민들에게 발포하지는 않았죠. 결국 그는 옥상으로 도피해 헬리콥터를 타고 그곳에 빠져나왔지만 얼마 안 가 잡히게 되었고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차우셰스쿠와 그의 아내 엘레나는 약식 재판을 거친 후 총사령을 받게 되었고 형을 집행할 지원자를 뽑았는데 이때 군인들이 서로 자기가 죽이겠다고 나서서 결국 군인 3명이 차출되었죠. 그리고 보통 총사령을 할 때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해 공포탄을 섞어서 주지만 차우셰스쿠의 사형 때는 군인 3명 모두 실탄만을 장전했다고 하죠. 또한 차출된 3명의 군인은 바로 차우셰스쿠의 아이들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차우셰스쿠는 총살당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차우셰스쿠의 개막장 저출산 정책은 주위의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도 비웃음거리가 되었을 정도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사회적 여건이 받쳐주지 못한 상태에서 황당한 인구 증가 정책은 엄청난 부작용만 낳았고 처참히 실패한 정책이 되었죠. 어쨌거나 차우셰스쿠와 같은 다른 나라의 독재자들도 역시 항상 비참한 최후를 맞는 거 보면 권력 또한 허무하고 무상한 것임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른 저출산 대책이 강화되어 밝은 미래가 왔으면 좋겠네요.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셰스쿠와 그의 어이없는 정책에 의해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